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 중 하나, 장녹수. 우리는 그녀를 왕을 홀린 요부 혹은 나라를 망친 악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작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차가운 흙바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비천한 신분으로 태어나 오직 자신의 재능과 도끼로 옥좌의 주인까지 조종했던 여인. 그녀의 파란만장한 첫 페이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장녹수의 아버지는 충청도 문의 형함을 지낸 장안이라는 양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고을의 수령이었으니 귀하게 자랐을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녹수의 어머니는 천비, 즉 천민 신분의 첩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은 냉혹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여도 어머니가 천민이면 그 자식은 평생 노비로 살아야 했죠. 장녹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양반의 피가 흐르지만 신부는 가축처럼 매매될 수 있는 노비의 운명을 타고난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녀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굶주렸으며 신분의 벽 앞에서 수없이 좌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살기 위해 남의 집 일을 하고 때로는 구걸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장녹수의 인생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그녀가 처음부터 기생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성장하여 제한대군 집안의 노비와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았죠. 평범한 노비의 아내로 늙어 죽을 수도 있었던 운명. 하지만 장녹수의 가슴속에는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와 목소리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나는 이렇게 죽지 않는다. 내 운명은 이 빨래터가 아니라 저 화려한 곳에 있다. 결국 장녹수는 남편과 자식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가정을 버리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노비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기 위해 스스로 기생의 길을 택하며 도망칩니다. 기생이 된 장녹수는 곧바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춤과 노래에 있어서 당대 최고였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그녀의 목소리는 신비로울 정도였다고 하죠. 장녹수는 단순히 얼굴만 예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입술을 열어 노래를 부르면 마치 꾀꼬리가 우는 듯했고 그녀가 가야금을 타면 듣는 이들의 심장이 멎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명성은 순식간에 도성 한양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한량들은 그녀를 한 번 보기 위해 가산을 탕진했고 권력자들은 그녀를 자신의 잔치에 부르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노비 장녹수는 이제 사라지고 예인 장녹수가 조선의 밤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장녹수의 소문은 마침내 구중궁궐 깊은 곳 연산군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당시 연산군은 무오사화 이후 신하들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마음을 달래줄 새로운 자극을 찾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명합니다. 소문의 그 기생을 당장 궁으로 들여라. 감에 오르는 장녹수의 입계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을 겁니다. 남편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신분을 버리며 달려온 끝에 드디어 조선에서 가장 높은 남자의 품이 열린 것이죠. 그녀가 궁궐문을 통과하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피와 향락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30살의 늙은 기생과 광기에 젖은 젊은 왕, 그 기묘하고도 치명적인 만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1502년 궁궐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전국의 미녀들을 다 보아온 연산군이었지만 이 여인의 등장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0. 당시 조선의 평균 수명과 기생들의 은퇴 나이를 고려하면 할머니 소리를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장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연산군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나이 30에도 얼굴은 16살 소녀 같았다. 방부제 미모의 원조 장녹수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30살의 장녹수는 어떻게 16살의 생기를 유지했을까요? 단순히 타고난 피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장녹수는 자신의 미모가 유일한 권력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처절할 정도로 자신을 가꿨습니다. 그녀는 표정 하나, 걸음걸이 하나까지도 철저히 계산했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천진난만한 웃음을 짓다가도
순식간에 요염한 여인으로 변하는 그 반전 매력. 연산군은 그녀의 얼굴에서 죽은 어머니 패비 윤 씨의 젊은 시절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이상향을 보았을까요? 중요한 건 수천 명의 어린 기생들도 이 30살의 노련함을 이길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만남의 자리,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노래를 청합니다. 장녹수는 주저하지 않고 입술을 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으면서도 애절했고 가사는 왕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연산군이 물었습니다. 너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재물이냐? 아니면 신분이냐? 장녹수는 왕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하의 마음을 얻었는데 세상에 더 가질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식상한 대답일 수 있었지만 장녹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을 가장한 고도의 연출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그녀를 자신의 침소로 불렀습니다. 단순히 하룻밤의 유의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평생을 찾아 헤맨 안식처를 발견한 것이죠. 연산군은 장녹수를 곁에 두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천민 출신인 그녀에게 숙권이라는 정식 품계를 내린 것이죠. 조정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전하, 이미 남편과 자식이 있었던 천한 기생을 어찌 후궁으로 삼으시나이까? 하지만 연산군에게 신하들의 반대는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데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 장녹수는 궁궐에 입성하자마자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인 신씨에게도 깍듯하게 대하지 않았고 다른 후궁들을 대놓고 무시했죠. 오직 연산군 한 사람만이 그녀의 법이었고 연산군 또한 장녹수의 그런 도도함을 즐겼습니다. 장녹수는 자신이 겪었던 멸시와 가난을 잊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그녀가 한 일은 보복과 축자회였습니다. 자신의 친정 식구들을 양반 신분으로 세탁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을 찾아내 처벌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졸라 궁궐 밖에 엄청난 규모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국고를 열었고 백성들은 강제 동원되어 땀을 흘려야 했죠. 이제 장녹수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귀와 눈을 가린 채 조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굴리기 시작한 그림자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수많은 후궁이 있었지만 장녹수처럼 왕을 대한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왕을 하늘처럼 받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에게 욕을 퍼붓고 아이 취급을 하며 때로는 매몰차게 꾸짖었습니다. 놀라운 건 만백성 위에 군림하던 폭군 연산군이 그런 그녀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장녹수는 연산군의 마음속 어떤 지옥을 보았기에 그를 이토록 완벽하게 길들일 수 있었을까요? 연산군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닌 거대한 구멍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생모를 잃고 차가운 궁궐에서 정을 붙일 곳 없이 자라난 어머니에 대한 갈증이었죠. 장녹수는 그 구멍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는 연산군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남자로 대하기보다 상처받은 어린아이로 대했습니다. 왕이 정사에 지쳐 광기를 부릴 때면 장녹수는 그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전하, 얼마나 힘드셨나이까? 이 녹수가 다 알고 있나이다. 그 한마디에 조선을 벌벌 떨게 하던 폭군은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우리를 경악하게 합니다. 장녹수는 왕을 마치 종 대하듯 하거나 어린 자식 대하듯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대놓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죠. 보통의 왕이었다면 당장 목을 쳤을 무례함이었지만 연산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장녹수의 꾸지람을 들으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두려워하며 고개를 숙일 때 오직 장녹수만이 자신을 사람으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권위자로 대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장녹수는 연산군에게 후궁기자, 친구였고
무엇보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연산군의 장녹수 사랑은 병적인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가 잠시라도 곁에 없으면 불안 증세를 보였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장녹수는 이 심리적 종속을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이 신하들을 숙청하고 피바람을 일으킬 때 그 옆에서 수를 따르며 부추겼습니다. 전하를 무시하는 저들을 용서치 마옵소서. 연산군이 광기에 빠져들수록 그는 더욱더 장녹수의 품을 찾게 되었고 결국 조선의 국정은 왕의 집무실이 아닌 장녹수의 치맛자락 끝에서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녹수는 연산군 주위에 거대한 심리적 성벽을 쌓았습니다. 충신들의 간언은 그녀라는 벽에 막혀 전달되지 않았고 오직 그녀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이 왕에게 도달했습니다. 왕은 점점 더 현실과 분리되어 갔고 장녹수는 그 빈틈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 장녹수의 말은 곧 어명이었습니다. 왕비 신씨조차 그녀의 눈치를 보아야 했고 고위 관료들은 그녀에게 줄을 서기 위해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연산군을 아기로 만든 장녹수. 그녀는 이제 조선이라는 거대한 요람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어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피의 복수인 갑자사화에 몰두하며 신하들의 목을 벨 때 그 피비린내에 나는 칼날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녹수입니다. 그녀는 왕의 분노를 이용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제거했고 왕의 광기를 이용해 조선의 재물을 자신의 창고로 끌어들였습니다. 이제 장녹수의 이름은 공포와 탐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장녹수의 집 아픈 날마다 관직을 얻으려는 자들과 줄을 대려는 신하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장녹수에게 줄을 대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노비도 양반이 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그녀에게 바쳐진 뇌물은 산처럼 쌓였습니다. 장녹수는 이 재물들을 이용해 궁궐보다 화려한 사절을 지었고 자신의 형부와 친척들에게 고위 관직을 뿌렸습니다. 조선의 법도와 인사 시스템은 그녀의 치맛바람 한 번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이 피로 정치를 다스릴 때 그녀는 돈으로 나라를 주무르고 있었던 겁니다. 1504년 연산군의 광기가 극에 달했을 때 도성 곳곳에는 왕과 장녹수를 비방하는 한글 상소문이 붙기 시작합니다. 특히 장녹수를 나라를 망치는 요물이라 비난하는 내용이 많았죠. 이를 본 연산군은 분노가 폭발합니다. 감히 언문으로 과인과 수권을 모욕하다니 이제부터 이 나라에서 언문을 쓰고 가르치는 자는 모두 극형에 처하겠다. 장녹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을 싫어하던 궁녀들과 선비들을 밀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세종대왕이 만든 위대한 글자까지 탄압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장녹수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그녀의 집 노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기세만 믿고 장녹수의 노비들은 대낮에 양반을 폭행하거나 재물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관리도 감히 그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장녹수의 입을 통해 왕의 칼날이 자신에게 날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장녹수는 자신의 옛 남편과 자식조차 권력의 발판으로 이용하거나 철저히 외면하며 과거를 세탁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이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감춰야 할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연산군과 장녹수의 유흥은 갈수록 기괴해졌습니다. 나라의 창고가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장녹수는 매일같이 새로운 보석과 비단을 요구했습니다. 왕은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어 화려한 연회를 열었죠. 하지만 그들이 마시는 술잔에는 백성들의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녹수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노비였던 자신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녀가 휘두른 권력의 동리는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궁궐 밖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신하들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취기 어린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 왕조의 심장부인 경복궁 위로 붉은 달이 떠올랐습니다. 장녹수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름없이 연산군과 함께 화려한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벽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담장 밖 어둠 속에서는 이미 수천 자루의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기괴했습니다. 반정군이 이미 훈련원에 모여 군호를 짜고 있을 때 연산군은 술에 취해 장녹수의 무릎에 누워 실을 읊었습니다. 장녹수는 왕의 입술에 술을 흘려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전하,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녹수가 전하 곁에 있나이다. 하지만 그녀도 본능적으로 느꼈을까요? 그날 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었고 더 많은 폐물을 머리에 꽂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이 오늘 밤 끝날 것을 예감한 사람처럼 말이죠. 연산군 역시 불안한 듯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했던 두 남녀는 그렇게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다가올 파멸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경 마침내 반정을 외치는 함성이 궁궐을 뒤흔들었습니다. 반정군은 아무런 저항 없이 궁궐 문을 통과했습니다. 왕을 지켜야 할 군사들조차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기 위해 끌려갔고 장녹수는 반정군의 손에 거칠게 붙잡혔습니다. 이년, 네가 나라를 망친 그 요물이냐? 군사들은 그녀의 머리채를 휘잡고 바닥을 끌고 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비단옷은 흙탕물에 젖었고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아름다운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전하, 전하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그녀를 구하러 올 왕은 이미 없었습니다. 반정군은 장녹수를 궁이시 앞길로 끌고 가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녀의 목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구경하던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와 연산군에게 집을 뺏기고 가족을 잃고 굶주려야 했던 백성들의 한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실록은 이 장면을 아주 참혹하게 묘사합니다. 백성들은 길게 버려진 그녀의 시신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우리 아들의 고혈을 짜내어 이 비단을 샀느냐? 내 딸을 뺏어간 그 입으로 전하를 홀렸느냐? 순식간에 시신 위로 돌무더기가 쌓였고 사람들은 인분까지 던지며 그녀를 모욕했습니다. 조선을 호령하던 최고의 여인은 그렇게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쓰레기 더미 아래 묻혔습니다. 장녹수가 죽자마자 그녀가 그토록 애착을 가졌던 화려한 집들은 불태워졌고 그녀가 모았던 산더미 같은 보물들은 국고로 환수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그녀의 오빠와 형부, 일가친척들 역시 모두 처형되거나 노비로 돌아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줄 알았던 장녹수. 그녀가 남긴 것은 핏자국이 묻은 돌무더기와 백성들의 저주 섞인 노랫소리뿐이었습니다. 왕의 영혼을 지배했던 위대한 어머니이자 연인이었던 여인은 역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한 줌의 먼지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녀가 죽은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가을바람과 타버린 재의 냄새뿐이었습니다. 장녹수가 죽고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그녀를 나라를 망친 요물로 기록했고 후대의 수많은 소설과 드라마는 그녀를 장희빈과 함께 조선 최고의 악녀로 묘사해왔습니다. 하지만 피비린내 나는 기록의 먼지를 걷어내고 인간 장녹수를 다시 대면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숨조차 쉬기 힘든 신분제에 질식할 것 같은 압박 속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해 가장 잔혹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생존자였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녹수의 모습은 철저히 승자의 기록인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반정으로 집권한 중종과 신하들은 연산군을 폐위시킨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장녹수는 왕을 타락시킨 완벽한 희생양이자 악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사관들은 그녀의 탐욕과 음란함을 극도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의 행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녀가 단순히 쾌락만 쫓던 여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권력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악기로 사용했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신하들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 심리학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장녹수를 장희빈이나 정난정과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장녹수에게는 그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희빈이 자식의 왕위 계승을 위해 싸웠고 정난정이 정경 부인이라는 명예를 갈구했다면 장녹수는 철저하게 현재의 쾌락과 생존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미래를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길 바라지도 않았고 양반의 족보를 훔쳐 가문을 대대손손 보전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을 살았습니다. 노비 출신으로서 그녀가 느꼈던 신분적 한계는 역설적으로 그녀를 가장 화려하게 타오르고 사라지는 불꽃으로 만들었습니다. 결핍이 만들어낸 그 지독한 현재성은 연산군이라는 또 다른 결핍의 인간과 만나 조선 역사상 가장 기괴한 시너지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최근 역사학계와 문화계에서는 장녹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단순한 악녀가 아닌 예술적 재능으로 신분의 한계를 돌파하려 했던 여성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그녀가 불렀던 노래, 그녀가 고안했던 화려한 춤사위들은 훗날 조선의 궁중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그녀가 평등한 사회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녀는 조선 최고의 가객이나 예술가로 이름을 남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처한 현실은 노비라는 쇠사슬이었고 그녀는 그 사슬을 끊기 위해 왕의 광기라는 위험한 칼날을 빌려 썼습니다. 그 칼날에 조선이 상처 입었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처참하게 베어지고 말았습니다. 장녹수가 잠들었던 그 차가운 돌무더기는 이제 현대의 아스팔트 아래 묻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구했던 비단옷도 금은보화도 왕의 품도 모두 한 줌의 재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늘 핏빛이라는 것. 타인의 눈물을 먹고 자란 욕망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것. 조선 최대의 요부이자 가장 처절했던 생존 전문가 장녹수. 그녀는 역사가 써내려간 악녀의 가면 뒤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밑바닥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했겠느냐고 말이죠.